노년의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혜의 촛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노년의 상실감과 외로움 속에서도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한 남자의 진솔한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62세의 마크 톰슨이라는 남자가 노년의 시련을 홀로 마주하게 되면서 겪는 일들입니다. 은퇴와 아내의 죽음,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단절감에 이르기까지 그의 여정은 남은 모든 순간을 끌어안기로 결심했을 때 한 인간이 얼마나 큰 회복력과 깊은 감정적 성장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 이름은 마크 톰슨이고 올해로 62살이 되었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저는 인생의 거의 절반을 이곳 미국에 있는 한 공공기관에서 일했습니다. 부서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저는 조기 퇴직을 권유받았죠. 다행히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덕분에 기댈 만한 저축이 조금 있었습니다. 재정 상황이 절망적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유하다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제 삶이 더할 나위 없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집은 아내 앤, 아들 애덤, 그리고 딸 에바와 함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의 수는 줄어들었죠.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 애덤은 아내와 함께 북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딸 에바는 남편과 다른 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아내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때는 활기로 넘쳐났던 이 집에는 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정적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고 갑자기 밀려오는 외로움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애덤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전화하려다 이제야 짬이 난 것처럼 그의 목소리는 꽤나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집에 혼자 계세요? 케이트랑 잠깐 들르려고 했는데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실망감이 훅 치밀었지만 저는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애덤도 바쁜 삶이 있고 신경 써야 할 직장과 자신의 가정이 있으니까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나한텐 신경 쓰지 마라.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으니. 하지만 통화가 끝나자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이 나만 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매일 아침 출근할 직장이 있었고 돌봐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기 은퇴를 한 지금 저는 오롯이 제 생각들과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미래를 그리며 흩어져 살고 있었죠. 공허함은 점점 커져만 갔고 거의 손에 잡힐 듯 단 실체가 되어갔습니다. 다음 날 이웃인 루이스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한 그는 언제나 좋은 말벗이 되어주는 다정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물었습니다. 마크, 지금 이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처지예요. 아내는 먼저 갔고 아이들은 자기들 스케줄로 바쁘죠. 이 외로움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오는 기분이 어떤 건지 잘 압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멍든 곳을 누가 꾹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고독 속에서 우리만 외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똑같은 슬픔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말을 건넸습니다. 우린 이제 앞날을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됐어요.
만약 언젠가 이 큰 집에 정말로 당신 혼자만 남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땐 어떻게 할 건가요? 그 말들은 작은 가시처럼 제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대화할 사람 하나 없이, 아플 때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질지도 모르는 상황들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이 질문은 며칠 밤낮으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얼마 후 딸 에바가 어린 손녀를 데리고 잠시 저를 보러 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에바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까지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에바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라이언도 데리러 가야 하거든요. 요즘 일이 너무 정신없어서.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걱정의 그늘이 보였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책임을 모두 감당하느라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15분 이상의 시간을 원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괜찮다, 얘야. 난 잘 지내고 있으니. 그녀는 제가 만든 음식을 몇 입 급하게 먹고는 딸을 챙겨 떠나며 제게 몸조심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창가에 서서 그들이 길 저편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마음속이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다시 루이스 씨의 말, 남은 인생을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흘러가듯 살 수는 없어. 계획이 필요해. 며칠 뒤 저는 루이스 씨에게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했던 말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 우리가 노년에 정말로 혼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더군요. 우선 재정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필요, 각종 고지서, 식료품, 의료비 등을 충당할 충분한 저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늙고 외로운 삶은 견딜 수 없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제 재정 상태를 검토하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를 포함해 향후 몇 년간 필요할 금액을 추산해 보았습니다. 철저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이스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영원히 의지할 수는 없어요. 그들에겐 그들만의 삶이 있고 때로는 너무 멀리 살아서 우리가 급할 때 바로 달려와 줄 수도 없죠. 우리는 가능한 한 활동적으로 지내야 합니다. 운동을 하고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집에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아야 해요. 그때 저는 은퇴 후에 스스로를 벽 안에 가두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TV를 보거나 텅 빈 벽을 멍하니 쳐다보거나 현관문 밖의 일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제 삶을 잠식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조깅을 하거나 적어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다른 은퇴자들과 체스나 보드게임을 즐겼습니다. 점차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고 제 삶은 다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정적이 저를 덮쳐오는 밤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심각하게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 누가 나를 돌봐줄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밤새 뒤척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노년에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에 대한 기억을 배신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움의 고통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루이스 씨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크, 동반자를 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누군가를 찾는다는 건 당신을 시중들거나 집안일을 해줄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외로움을 쫓아내줄 사람을 갖는 거죠. 그의 말은 제 죄책감을 덜어주었습니다. 파트너를 원한다는 것이 세상을 떠난 아내의 기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삶과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의 저녁 활동 중 저는 린다 브라운이라는 따뜻하고 친절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였죠. 그녀 역시 자녀들이 일 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가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활기찼고 당일치기 여행을 즐겼으며 삶을 만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금세 마음이 맞아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곧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아침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제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밝은 빛으로 제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린다는 제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애정 깊은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우리의 저녁은 대화를 나누거나 뉴스를 보거나 그날 있었던 사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독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린다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제가 제때 약을 먹도록 챙겨주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부드럽게 닦아주었으며 심지어 제 아들 애덤에게 전화해 저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애덤이 도착했을 때 그는 린다의 헌신적인 모습에 조금 놀랐지만 금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빠, 왜 저한테 더 일찍 전화 안 하셨어요? 아프시면 저한테 알려주셔야죠. 저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널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단다. 그리고 린다가 정말 큰 도움이 되어줬어. 애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의 눈에서 고마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제게 휴식만 취하면 된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애덤은 제가 회복될 때까지 자기 집에 와서 머물라고 고집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집이 더 편안했고 린다는 누구보다 제 생활 습관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작은 사건은 곁에 누군가 매일매일 나의 안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의 조용하고 굳건한 동반자 관계는 무르익어 갔습니다. 젊은 연인들의 열정적인 로맨스와는 달랐지만 그것은 외로움의 그림자를 막아주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노년의 어느 정도의 평화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몇 개 주 떨어진 곳에 사는 린다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식 전에 자리를 잡는 것을 린다가 와서 도와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린다의 눈빛이 걱정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에게 얼마나 의지하는지 알았지만 동시에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꿋꿋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린다, 정말 멋진 소식이네요. 당신 아들이고 가족은 중요하잖아요. 가봐야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이곳이 너무 익숙해졌는데 가서 내가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곁에 있어줘야겠죠. 저는 슬픈 미소를 억지로 지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잖아요, 린다. 그게 어머니의 의무죠. 그리고 난 괜찮을 거예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마침내 떠날 때 저는 버스 정류장까지 그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에 서서 버스에 오르는 그녀를 바라보는데 심장에 돌덩이가 들어앉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버스가 떠나자 저는 그 자리에 뿔이 박힌 듯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크고 고요하게 느껴지는 집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고 가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린다가 가져다 주었던 온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는 이전보다 더 무거운 외로움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들 애덤과 딸 에바는 제 목소리가 기운 없어 보이는 것을 눈치채고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멀리 살아서 꾸준히 제 곁에 있어줄 수 없었고 저를 돌보기 위해 자신들의 의무를 내팽개치라고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커뮤니티 센터에서 몇몇 사람들이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료진과 단체 활동, 그리고 동년배들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어쩌면 그곳을 한번 알아봐야 할지도 몰라. 제가 전화를 걸자 애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로 노인 요양시설로 이사하고 싶으세요? 우울하지 않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아, 우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난 그저 안정적인 장소가 필요할 뿐이란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혼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말이다. 너와 에바가 항상 여기 있을 수는 없잖니. 적어도 그곳에 상주하는 돌봄 인력이 있고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혼자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거야. 잠시 망설이던 애덤은 에바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두 아이는 저를 찾아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에바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혼자 사시는 게 힘드시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노인 커뮤니티가 정말 아빠에게 맞는 곳일까요? 저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생각해봤단다. 나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해. 너희 둘이 얼마나 돕고 싶어 하는지 고맙게 생각하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의지할 수는 없어. 너희는 직장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너희만의 삶이 있지 않니?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덤이 말했습니다. 아빠 결정을 지지할게요. 자주 찾아뵐게요. 아셨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교회에 있는 평화로운 노인 요양시설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는 정원과 오락실이 있었고 제 이웃이 된 친절한 노인분들이 계셨습니다. 버논이라는 이름의 한 입주민은 제가 온 첫날부터 저를 챙겨주며 시설을 간단히 둘러봐주고 저만큼이나 체스를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첫날 밤 새로운 침대에 누워 달빛이 비치는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곳은 낯설었지만 적어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를 돌봐주는 직원들이 있었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커피 한 잔을 함께할 새로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저는 그곳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아침에는 태극권 그룹에 참여했으며 오후에는 몇몇 친구들과 다시 보드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에덤과 에바는 때때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렀습니다. 저는 항상 그들에게 잘 적응하고 있다고 안심시키려 노력했고, 사실 저 자신도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안뜰에서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에덤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린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심장이 쿵쾅거렸고 전화기를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 지금 어디 계시니? 그는 병원 이름을 알려주며 저를 데리러 올지 물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흐릿한 기억의 연속이었습니다. 린다가 떠나던 날, 제가 얼마나 용감한 척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연락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는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에덤과 에바는 이미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의사 선생님들이 아직 수술 중이세요. 상태가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수술실 문 위에 켜진 붉은 비상등을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린다의 강한 정신력이 그녀를 이겨내게 해달라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흐른 뒤 마침내 지친 표정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달려갔고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부상이 심각하고 린다의 나이 때문에 수술과 회복이 더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덤이 저를 의자에 앉혀주었습니다. 머릿속이 불신으로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문이 다시 덜컥 열리고 이동 침대가 밀려 나왔습니다. 린다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저는 서둘러 그녀 곁으로 갔습니다. 린다, 린다, 나예요, 마크. 내 말 들려요? 그녀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숨결은 얕았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연약하게 느껴졌습니다. 힘내요. 알았죠? 기억해요. 우리 황홍이를 함께 보내기로 했잖아요. 날 떠나면 안 돼요, 여린다. 한 줄기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고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저를 알아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가 너무 커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곁에 머물러 달라고 마음속으로 애원했습니다. 에덤과 에바조차 눈물을 글썽이며 옆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말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린다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서서히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침대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그녀가 사라져 버릴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린다는 제가 거기 있다는 것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다시 한번 파르르 떨렸고 그녀는 간신히 손을 들어 제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고 제 눈물이 그녀의 손목 위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가 거의 상상했다고 생각할 만큼 희미한 목소리로 한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마크, 잘 살아야 해요. 그러고는 그녀의 손에 힘이 빠졌고 눈이 마지막으로 감겼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돌아와 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제게 들리는 것은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기계의 음뿐이었습니다. 그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은
세상이 제 주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62년 인생 동안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아마도 린다는 외로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방어선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그녀는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 며칠, 몇 주는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요양시설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암울하게만 보였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은 저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애덤과 에바는 제 기운을 북돋아 주려는 희망으로 손주들을 데리고 더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친절에 감사했지만 제 안의 무감각함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저는 잠 못 이루고 누워 린다의 목소리, 그녀의 미소, 그녀가 집 안을 거닐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그녀가 부드럽게 제 이마를 닦아주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은 그저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시설에서 새로운 입주민을 보았습니다. 불안하고 길을 잃은 듯하고 슬퍼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그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제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저랑 같이 안뜰 한 바퀴 걸으시겠어요? 그는 그 작은 동료의 표현에도 감사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공유했습니다. 노년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엄청난 충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드러운 존재감, 즉 친구 한 명이 인생을 조금 더 견딜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날 저녁 제 방으로 돌아와 누웠을 때 린다의 모습이 다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부드러운 감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따뜻함과 연민은 제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그녀를 기리며 잘 살아가야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섰고 이른 햇살이 제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했던 말, 우리가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을 귀하게 여기며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남아 우리가 미래를 마주하는 방식을 만들어갑니다. 사실 저는 노년이 단지 상실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또한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부터 우정, 그리고 황홍이의 동반자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관계는 우리가 아직 그것을 가졌을 때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깨달음 말입니다. 우리 노년의 시계는 빠르게 흘러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은 시간을 목적과 감사함으로 채울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명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늙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늙는다고 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한 해가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청춘은 이미 사라지고 없죠. 사람들은 당신을 선생님이나 사모님이라 부르기 시작하고 더 이상 젊다는 착각에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은 약해지시거나 세상을 떠나시고 당신은 거울 속에서 늙어가는 자신을 애써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되면 말을 신중하게 고르기 시작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귀 기울여 듣거나 이해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깨닫기 때문이죠. 상상도 못했던 좌절을 겪고 건강 문제와 금전적 고민에 시달리며 너무 바빠 찾아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한때 아무리 넓었던 인간관계도 진정한 이해와 연민은 드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밤의 고요함 속에서 홀로 생각에 잠길 때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죠. 자부심이 아닌 겸손함이 노년의 평화로 가는 길임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관점도 바뀝니다. 젊은 시절에는 위대하고 영원한 열정을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관계는 희미해집니다. 모든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되죠. 사람도 변하고 당신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기억들을 계속 간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망은 쌓여가지만 예상치 못한 은혜의 순간들 또한 쌓여갑니다.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거는 것을 멈추게 되면 끊임없이 실망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냉소주의라 부를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것이 바로 지혜일 겁니다. 희망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때 평화가 찾아온다는 깨달은 말이죠. 무엇보다도 결국 마지막까지 당신 곁에 있어줄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스스로의 두 발로 설 수 있고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힘을 찾은 것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홀로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탄탄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하세요. 친구, 취미, 그리고 마음이 열려 있다면 비록 짧은 몇 년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빛을 가져다 줄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영혼을 가꾸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자신을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요양시설이라도 괜찮습니다. 자녀나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 들어가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인생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당신에게 가장 큰 위안과 존엄성, 그리고 동반자를 제공하는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 먼저 떠나간 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익숙한 아픔이 밀려올 때 그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스스로에게 되새기세요. 당신이 함께 나눈 시간은 실제했고 소중했습니다. 그 무엇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지혜의 촛불을 시청하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크 톰슨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알림벨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